일단은 제가 지난주에 이제 과제를 드렸었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막 많이 이렇게 과제를 안 하실 줄 알았는데 많이 해주셨어요. 기쁘게 과제 결과를 공유를 해드리겠습니다. 과제 공유 결과에 앞서서 지금 현재 어디까지 와 있는지 한번 보여드리면 네트워크 포렌식이라는 그 강의 주제를 잡고 웹스캔, 디도스, SMB, RAT, 무선, 오늘 웹해킹이고요. 다음 차시는 대용량 패킷 분석, 그 다음에 네트워크 탐지 시스템, 네트워크 포렌식 시스템 구축하는 것들을 해볼 거고, 그 다음에 뭐 집에서 해볼 수 있는 시뮬레이션 환경 구축 같은 거를 진행해 볼 거고요. 여유가 된다면 이제 그동안 배운 것들을 활용해서 이제 CTF 같은 문제 풀이도 한번 진행하면 좀 재밌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과제는 이렇게 질문이 이렇게 드렸었어요. 패킷을 Q1부터 Q7까지 드렸고 과제 난이도나 뭐 건의사항 뭐 그런 것들을 작성하도록 말씀을 드렸고 응답은 9개가 왔네요. 일단 저도 과제를 했어요. 물론 저도 이게 몇 년 전에 수집한 패킷이라 다시 봐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진행을 했고 나머지 분들도 다 뭐 전원은 아니지만 많은 분들이 작성을 해주셨어요. 한번 공유를 해드리면 1번 패킷의 공격 유형은 스토리드 XX 크로스사이 스크립팅이라고 하는 공격 유형이었고요. 모르시겠다고 하신 분도 있고 대부분 잘 맞춰주셨어요. 근데 이렇게 길게 쓰신 분이 계시는데 이거는 그 강의를 7차까지 한 걸 수강평을 써주셨더라고요. 패킷 분석을 하신 게 아니라 질문의 의도를 잘못 이해하신 것 같기도 한데 일단은 감사하게 잘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잘 써주셨는데 깊게 잘 분석해 주신 분들도 있고 간단하게 어떤 공격인지 써주신 분들도 있고 Q2 패킷은 리플렉티드 크로스사이 스크립팅 공격이었고요. 네, 이렇게 하신 분도 있고 Q3는 이미지 웹쉘이라고 해서 웹쉘이 업로드 됐고 그 업로드 파일명을 잘 써주셨어요. 네, 잘 분석해 주셨습니다. Q4는 에러 베이스드 SQL 인젝션이었고 뭐 어떤 도구를 사용해서 어떤 파라미터까지 공격했는지 이렇게 잘 상세하게 분석해 주셨습니다. Q5는 원라인 웹쉘 카이다오라는 그 도구를 활용한 원라인 웹쉘 업로드된 공격이었고 이렇게 구문 분석까지 잘 해주셨습니다. Q7은 블라인드 베이스드 SQL 인젝션이었고 파라미터 그리고 요청된 구문을 전체 다 써주셨고 뭐 이렇게 이 리소스의 이 파라미터로 공격을 했다라고까지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아주 잘하셨어요. Q7은 페이크 웹쉘이라고 하고 이제 404 페이지 웹쉘이라고 하고 이런 것들을 이제 업로드 되었고 일단 한수님이 작성한 것들인데 한수님이 가장 좀 깊게 잘 분석해 주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난이도는 쉬움이 2명, 보통 2, 어려움 3, 너무 어려움 1, 뭐 이렇게 써주셨습니다. 쉽다고 했는데 다 틀리니까 뭐 이렇게 써주셨고 좀 더 다양한 공격이 들어갔으면 좋지 않았을까라고 제가 썼습니다. 그리고 분발하겠다고 하신 분도 있고 네, 이렇습니다. 다들 그 과제를 하시면서 많이 어려우셨죠? 뭐 쉬웠던 분도 계신 것 같고 어려우셨을 수도 있어요. 좀 다양한 패킷에 대해서 좀 경험을 못 해보셨으면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 조금 아쉬웠던 거는 뭐냐면 어, 저희 주제가 웹패킹이 아니잖아요. 저희 강의 주제는 네트워크 포렌식입니다. 그래서 웹패킹 패킷을 보고 분석을 한다는 건 당연히 웹패킹을 이해하고 패킷을 분석해야 되는데 분석에 대한 뎁스는
이 패킷 내에서 어떤 정보가 유출되었는지 찾아내는 거, 어떤 공격자가 어떤 공격을 했는지 확인하는 거, 그런 부분이 들어가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드는데, 대부분의 이제 과제 제출하신 저희 팀원들은 어떤 공격인지 어떤 파라미터에서 취약점이 터졌는지까지 분석은 해주셨으나 그 취약점을 통해서 어떤 정보가 유출되었는지 그런 부분은 조금 아쉽지만 기재하신 분이 없었어요. 그래서 본 강의를 분석을 재구성하면서 이제 어떤 정보가 나갔는지 좀 찾아내기가 어려운 쪽이 SQL 쪽이에요. 나머지는 그냥 쉽거든요. 크로사이 스크립팅 주입하고 업로드했다 이게 끝인데 웹쉘 같은 경우도 이제 커맨드 메소드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걸로 보면 되는데 SQL 같은 경우는 좀 찾기가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깊이 분석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일단 과제 해주시느라 다들 고생하셨고 앞으로 이렇게 과제를 내드리는 게 조금 뭐 학교 다니는 것도 아니고 좀 번거로우실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좀 청강자랑 강사 안에 좀 더 유기적인 강의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니까 잘 따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뭐 Q1부터 Q7인데 아까 설명드린 대로 킷에 대해서 한번 풀고 말씀드릴게요. 오늘은 네트워크 7차 웹해킹 패킷 분석입니다. 일단 개념을 간단하게 넘어가고 패킷을 하나씩 볼게요. 이 순서대로 진행하진 않을 거예요. 크로스 사이트 스크립팅 XSS라고 하는 거는 크로스 사이트 스크립팅이라는 공격이고요. 공격에 성공하면 웹사이트에 접속한 사용자는 삽입된 코드를 실행하게 돼서 공격자 시스템에 자신의 민감한 정보를 전송하게 되고 이로 인해 탈취당하는 그런 공격 유형 중에 하나입니다. 피해를 입히기 위해서는 또는 탈취된 정보가 쿠키 정보, 세션 아이디 값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고요. 어떤 스크립트를 실행한다는 건 사용자 클라이언트한테 영향을 미치는 거거든요. 그런 거는 악성 코드를 다운로드하게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사용자 시스템의 권한까지 획득할 수 있는 무시무시한 취약점이죠. XXX랑 비슷한 취약점이 하나 더 있어요. 근데 CSRF라고 하는데 크로스 사이트 리퀘스트 포저리라고 하는데요. CSRF라고 또 해요. 혼동되는 경우가 있는데 사용자가 특정 웹사이트를 신뢰해서 방문했을 경우 사용자 정보를 탈취하는 기법으로 공격 대상이 사용자인 반면 CSRF는 특정 웹사이트가 사용자의 상태를 신뢰하는 점을 노린 공격입니다. 웹사이트가 사용자를 신뢰한다는 것과 특정 웹사이트를 사용자가 신뢰한다는 것이 말이 좀 비슷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크게 다른 점은 예를 들어 제가 어떤 웹사이트에 스크립트를 주입해서 다른 사용자가 그 웹사이트를 예를 들어 네이버 같은 사이트를 신뢰하기 때문에 방문을 하거나 링크를 눌렀을 때 그 신뢰한다는 전제 조건에 의해서 스크립트가 돌아가고 결국 해커의 목적대로 돌아가게 하는 게 XX라고 하면은 CSRF라는 거는 특정 그 스크립트를 주입하는 과정에서 그 시스템이 사용자를 신뢰한다고 즉 제가 권한을 어드민이라는 권한으로 입력을 예를 들어 제가 어드민이 아닌데 어드민이라는 그 계정을 도용을 하는 스크립트를 입력해서 어드민이라는 계좌에서 제 계좌로 돈을 인출하게 하는 그런 공격이 있다면 그거는 서버가 사용자를 신뢰하는 구조에서 돌아가는 스크립트이기 때문에 CSRF 공격이라고도 합니다. 개념이 좀 상반되긴 한데 공격의 취약점이 터지는 벡터들은 거의 비슷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제 설명이 부족했다면 구글링을 하시면 좀 더 많은 정보들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리플렉티드 XX 공격이고요. Q P2입니다. 이 패킷에 나와 있고요. 이건 와이샤크로 열리게 되죠. 네. 리플렉티드 XX 같은 경우는 사용자가 로그인하고 1번 따라 보세요.
제가 입력하는 대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사용자 로그인이 이렇게 웹 어플리케이션에 들어가게 되고, 사용자에게 크로스 사이트 스크립팅 URL을 전달해요. 이제 가짜가 아니라 이제 취약점이 담긴 파라미터에 이런 구문을 입력해서 사용자한테 전달할 수도 있겠죠. 그 사용자가 이 링크를 누르게 되면은 이 크로스 사이트 스크립팅 3번 요청을 하게 되고, 공격 스크립트를 서버 쪽에서 클라이언트 사이트로 실행하게 됩니다. 그때 공격자의 악성 스크립트가 사용자 브라우저에서 이제 돌아가게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스크립트에 돌아간 목적에 의해서 이제 브라우저의 세션 쿠키 값이 공격자한테 전달하게 되고, 사용자는 세션을 탈취해서 웹 어플리케이션을 다시 요청해서 사용자의 계정을 도용한다든가 할 수도 있겠죠. 이런 공격의 유형을 이제 일단 크로스 사이트 스크립팅이라고, 리플렉티드 크로스 사이트 스크립팅, 반사죠. 이렇게 보내서 얘가 링크를 눌러서 실행해서 결국에 공격자가 원하는 걸 정보를 취득하는 방식을 말하는 거고요. 다시 말해서 이제 URL에 이런 스크립트가 들어갈 수 있겠죠. 간단합니다, 공격은. 이런 구문이 들어갈 수도 있고요. 패킷 분석을 해보면 쇼핑몰 내에 있는 어떤 정보를 찾아낼 수 있게 하는 그 검색하는 필드가 있어요. 그 파라미터가 있는데 search for이라고 있어요. 애플이라고 검색하면 애플이라는 상품이 검색이 될 거고, 이 과정에서 search php, search for의 변수에 담긴 애플은 페이지에 HTML 코드에 삽입돼서 사용자의 브라우저에 표시된다. 이런 말이고요. 이 자바스크립트를 삽입해서 공격하게 되면 사용자한테 이런 크로스 사이트 스크립팅 팝업이 뜰 수가 있어요. 테스트를 위해서 팝업을 띄웠지만 이걸 도큐멘트 쿠키 같은 핸들러를 넣어가지고 사용자한테 보내는 공격을 할 수도 있겠죠. 정보를. 여기 예제 패킷인데요. 오른쪽에 있는 패킷과 동일한 겁니다. 블랙디드 패킷 리스트 일단은 보면 와이샤크 메뉴에서 아날라이즈에 들어가가지고 익스포트 인포메이션 눌러도 되고요. 그게 아닌데. 네. 이거 맞네. 그래서 보면 이 차트, 이 기능을 활용해 볼 수도 있는데요. 방금 들어갔던 메뉴는 익스퍼트 인포메이션 전문가 모드라고도 해요. 이렇게 들어가도 되고, 왼쪽 하단에 보면은 이 신호등 같은 그림이 있어요. 이걸 누르셔도 볼 수가 있습니다. 노트, 챗, 그리고 워링, 패킷에 대해서 무결성이 깨졌거나 변조된 패킷에 대해서 중복된 패킷에서 보여주는 패킷에 대한 가용성이나 아니면 네트워크 흐름에 뭔가 문제가 있을 때 전문가들이 보는 모드라고도 합니다. 이렇게 보면은 이제 간단하게 볼 수 있는 게 요청한 구문들을 한번 쭉 볼 수가 있어요. 물론 HTTP 리퀘스트 요청을 쭉 보실 수도 있지만 여기서도 볼 수가 있어서 내용이 는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보이죠? 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여기서 바로 보면 이렇게 여기가 선택이 돼요. 팔로우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팔로우를 누르고 HTML 스트림 또는 TCP 스트림을 누르시면 요청한 내용이 보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아닌데. 잠시만요. 공격의 구문을 다시 한번 볼게요.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이렇게 찾아보면
이게 지금 소스 포트가 같아가지고 이렇게 나온 것 같은데, 리퍼러로 잡혔구나. 이거는 이렇게 그 패킷을 열어보셔서 볼 수도 있지만, 1차 강의 때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네트워크 마이너로 이제 뽑으셔서 볼 수도 있거든요. 예를 들면, 네, 이런 구문이 있는데, 이렇게 get에서 서치폴에서 크로스사이트 스크립트 입력했다. 라고 했을 때 공격은 일단 찾았잖아요. 공격에 의해서 이 사이트가 취약하기 때문에 이제 영향력이 있었는지를 보려면 이 패킷 내에서는 공격 구문만 봤을 때는 확인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면 이제 침해 사고 입장에서 봤을 때 이 공격이 영향도가 있었는지도 확인해야 되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이 스크립트 내에서 이 스크립트가 동작했다면 HTML에서 반드시 이 스크립트를 반환을 하거든요. 그러면 사용자한테 현시가 되는 거고, 만약에 브라우저나 웹사이트에서 필터링에 막혔으면 이 스크립트가 HTML 코드 안에 반환될 이유가 없겠죠. 여기 보시면 반환됐죠. 반환됐다는 의미는 이거를 HTML로 리턴 받은 사용자는 아마 팝업이 떴을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저희는 이 사이트가 취약하다라는 거를 어, 확인할 수가 있겠죠. 간단한 방법은 이거를 그냥 저장하시면 돼요. 뭐 익스포트 하셔도 되고, 그냥 이 페이지를 저장해서 열어보셔도 되겠죠. 갈 길이 먼데 좀 대충 해야겠네. 이 바탕화면에 HTML을 저장을 했고요. 페이지가 안 떠. 네, 보시면 이렇게 뜨죠. 크롬에서 테스트 XX. 그러니까 아마 이 내용을 링크를 눌러서 사용자가 저 요청하는 구문을 링크를 눌러서 요청했다면 이 팝업이 떴을 거예요. 이 팝업이 뜬다는 거는 그 파라미터에 먹혀서 HTML로 서버가 리턴했다는 거고, 만약에 이 알러트 부분이 아니라 이제 다른 본인의 쿠키나 아니면 세션 정보를 전달하는 공격이었으면 해커한테 전달을 했을 거라는 말을 하고 싶어서 보여드렸던 거고요. 동일하게 어떤 브라우저에서 해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 브라우저의 필터링이 걸리지 않거든요. 이렇게 응답받은 거는. 이렇게 입력한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크로스사이트 스크립팅은 이렇게 패킷 내에서 팝업이 뜨는지 또는 그 리턴되는 HTML 내에서 그 코드가 있는지 요청 구문이 그런 식으로 이제 영향력을 확인해 볼 수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어렵게 보여드렸네요. 일단은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빨리빨리 넘어갈게요. 일단은 스트링 기능으로 아까 제가 했던 것처럼 프레임 컨테이너로 특정 키워드를 잡아도 되고요. 공격자가 확인되면 IP, 리퀘스트 메소드, 그리고 리퀘스트 URI 컨테이너로 이 스크립트를 잡으면 이런 식으로 공격한 구문만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화면 잘 보이시죠? 이렇게 스크립트, 알트 보실 수가 있고요. 이 공격 구문이 이렇게 응답으로 보실 수 있다. 이런 방법이고요. 스토어 XX 인젝션 같은 경우는 보시다시피 거의 비슷하지만 이제 공격자가
공격자가 아까 리플렉티드 같은 경우는 이렇게 사용자한테 전달해서 사용자가 누르는 방식이었다면 공격자가 웹 어플리케이션한테 직접 주입을 하게 됩니다. 스토어리드는 말 그대로 이제 저장한다는 저장형 공격이라 서버에 특정 게시판에 저장할 수 있겠죠. 게시판 같은 데 저장을 하게 되면 사용자가 로그인해서 그 게시판에 열람을 하게 되면은 공격자 게시글 열람하게 되면 스크립트가 당연히 실행이 되겠죠. 취약하다면 그러면 스크립트가 실행이 되고 그 실행될 때 공격자의 스크립트가 사용자 브라우저에서 실행된 것까지 똑같아요. 그 전송하고 사용자의 세션을 탈취하게 됩니다. 이렇게 링크로 URL에 담아서 리플렉트 반사해서 보내느냐 아니면 저장해서 이쪽에서 실행해서 이렇게 가느냐 그 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통 이제 스토리드나 리플렉트 같은 경우는 그 사이트에 대한 신뢰도가 있으면은 사용자가 무심코 클릭하거나 게시판에 신뢰됐다고 가정을 하고 들어갈 수 있습니다. 불특정 다중 사용자한테 영향력이 있는 공격은 이 스토리드 XX겠죠, 당연히. 이런 내용이고, 뭐, 쿠키와 세션, 뭐, 이런 정보 차이도 나왔는데, 별로 그렇게 필요하진 않을 것 같고. 네. CSRF에도 아까 설명을 드렸고, 스토리드 패킷 분석은 패킷을 열지 않고 이렇게 간략하게 한번 볼게요. 이 153 호스트가 150 HTTP 포트로 접근하는 패키지 확인됐어요. 확인되는 거는 쉽게 확인할 수가 있고 스트림 0번을 가지고 와이셔츠 필터식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데 그 get으로 먼저 xx_s 쪽으로 요청을 한 다음에 이 다음 패킷을 보시면 포스트예요. 포스트라는 거는 그 메소드 중에 어떤 게시물을 저장할 때 많이 사용하는 메소드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바디 값이 포함이 돼요. 바디 값이란 게 요 박스 친 네모 쪽인데 텍스트 네임 그 게시글 제목일 것 같고요. MT 메시지는 그 바디 게시물에 있는 게시 내용 여기 보시면 인코딩 되어 있는데 스크립트, 도큐멘트, 로케이션, HTTP 어디로 이 쿠키를 전송하는 스크립트가 담겨 있습니다. 이게 인코딩, 디코딩에서 이제 URL 디코딩을 해서 풀어보면 이런 내용이에요. 이 사이트로 본인의 쿠키, 도큐멘트 쿠키를 전송하는 그 스크립트문이 담겨 있고 사용자는 저 게시물을 다른 사용자가 저 게시물을 누르면 이 스크립트가 해당 그 사용자한테 브라우저에서 실행이 돼서 해커가 원하는 동작을 수행하게 되는 공격이에요. 그래서 아까도 리플렉트 XX와 마찬가지로 패킷을 보시면 HTML 바디 값에 이렇게 그 동작하는 구문이 있습니다. 이걸 보고 우리는 패킷만 가지고 있잖아요. 그 게시물을 접근할 수 없다고 가정하면 패킷만 보고 영향력이 있었다, 없었다 라고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간단한 거니까 나머지 넘어가고 이런 거는 뭐 인터넷 브라우저에서 XS 필터 뭐 이런 기능들이 있는데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크롬도 있어요. 필터링 기능 같은 거는 이제 웹쉘 공격 패킷인데요. 웹쉘 같은 경우는 침해 사고 사례 중에 가장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도 웹쉘 공격은 지속해서 뭐 시도되고 있고 웹쉘 업로드 되면 그냥 거의 끝났다고 봐야죠. 공격자는 서버 탈취하고 악성 코드 유포하고 백도어 유포하고 악의적인 행위를 할 수 있다는데 웹쉘이라는 거는 웹에다가 어떤 서버 사이드 스크립트를 주입을 하고 공격자가 해당 스크립트에 접근해서 쉘을 마치 SSH나 뭐 텔넷 같은 쉘처럼 HTTP 프로토콜을 사용해서 해당 스크립트를 가지고 쉘처럼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커맨드를 날릴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서버에 본인이 업로드한 스크립트를 가지고 부여된 권한으로 여러 가지 행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웹쉘이 업로드가 되면은 서버가 침해 사고가 났다라고 보셔도 과언이 아닙니다. 근데 다만 업로드가 돼도 그 리소스에 대해서 접근을 못하면은 사실 동작은 안 하지만 업로드가 됐다는 거는 어떤 필터링이 되지 않았거나 어떤 확장자에 대해서 검증을 또는 방어를
하는 제재하는 수단이 없었기 때문에 심각하게 리스크를 좀 높게 보셔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취약점을 통해서도 주입을 할 수가 있고요. 클라이언트 브라우저에서 이제 리퀘스트 리스폰스를 통해서 이제 웹 서버 사이드 스크립트 통해 어플리케이션 데이터베이스까지 접근이 가능할 수 있고요. 사용 가능 확장자들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PHP 같은 경우는 이런 확장자가 있고 JSP, ASP, ASP.NET 이런 것들을 업로드하게 하면 당연히 안 되겠죠. 네, 업로드하게 하면 안 됩니다. 물론 뭐 특정 개발 서버에서 뭐 이런 게 필요할 수 있겠지만 다른 확장자로 업로드 시킬 수도 있고 스크린샷을 통해서 할 수도 있고 아니 업로드가 되더라도 그 스크립트가 실행되지 않도록 하는 보안 수단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이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웹쉘의 종류는 너무나 많은데 대표적으로 보면 알려진 웹쉘과 한 줄 웹쉘, 그리고 이미지 웹쉘 이 세 가지로 분류가 할 수가 있어요. 알려진 웹쉘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알다시피 ASP, PHP, JSP 같은 서버 사이드 스크립트 언어를 가지고 작성된 어떤 이런 이름들이 있는데 이런 이름들은 그 웹쉘 개발자들이 만든 이름이고요. R57 쉘, C99 쉘, B374K 쉘 이런 것들 되게 유명해요. 그래서 너무나 유명한 쉘들이 많고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그 많이 테스트도 해보거나 아니면 침해 사고 경험이 있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인터넷에서도 쉽게 구할 수가 있고요. 한 줄 웹쉘은 간단히 말하면 이런 웹쉘은 정교하게 작성한 거예요. 어떤 커맨드를 입력할 수 있거나 아니면 즉시 그 버튼식 GUI 기반으로 되어 있는 반면에 한 줄 웹쉘 같은 경우는 이런 스크립트 내에 여러 가지 함수가 들어있어서 웹쉘 탐지 솔루션이나 IDS에서 잡힐 수 있기 때문에 아주 간단한 한 줄로만 작성된 웹쉘을 업로드하고 그 웹쉘의 파라미터에다가 원하는 구문을 조합해서 여러 가지를 넣어서 공격하는 방법의 형태를 웹쉘, 한 줄 웹쉘이라고 합니다. 보면 웹쉘 코드가 이래요. 보통 이제 실행하는 함수가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cmd 값으로 받는다. 이렇게 했을 때 이게 업로드가 되면 예를 들어 이런 거죠. 뭐 http 루트가 최상위 루트에 업로드가 되었다고 가정하면 네이버닷컴에 이런 게 업로드가 됐다면 이제 CMD라는 거는 만약에 get 리퀘스트로 가지게 되면 CMD가 이렇게 되거든요. 그럼 여기서 이제 LSAL 뭐 이렇게 치거나 dir 뭐 이렇게 치면은 결과가 올 수가 있어요. 근데 바로 이렇게 들어갈 수는 없고 이 CMD에 여러 가지 그 CMD 인자에 여러 가지 이 dir 구문을 입력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그 함수들, 메서드, 핸들러들을 조합해서 주입하는 형태고요. 서버에는 딱 이 한 줄만 들어가기 때문에 잡기가 좀 어려울 수 있다고 생각해서 만든 것 같아요. 근데 요즘엔 다 잡습니다. 이미지 웹셀 같은 경우는 이미지 속성 내에 픽셀 정보를 담는 IDAT 청크 부분의 구문을 공격 구문을 삽입하거나 이미지 끝에 테일 쪽에 공격 구문을 삽입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이런 식으로 웹쉘들이 있고요. 한 줄 웹쉘 패킷은 5번이었어요. 예시, PHP, 이발, get, cmd 이걸로 받아서 입력하는 건데 이런 GUI가 있는데요. 이게 카이다오라는 도구예요. 원라인 웹쉘을 생성하고 업로드했을 때 이제 관리하는 거예요. 관리라는 게 여러 사이트를 업로드해서 해킹했으면 여러 사이트를 이렇게 좀 리스트를 열고 하고 오른쪽 마우스를 누르면 뭐 파일 매니지먼트, 데이터베이스, 뭐 버추얼 터미널 이런 것들 여러 가지 행위들을 할 수가 있어요. 이 행위들을 하려면 서버 내 코드가 없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할 때마다 주입해요. 어디에? 그 cmd라는 인자값에. 어떤 식으로 주입하는지 보시면은 이 cmd 인자값이 바디로 들어가는데 굉장히 많은 게 들어가죠. 이게 인코딩 되어 있는데 보시면 cmd, 이발, 그리고 베이스 64 디코드라는 게 보이고 그
그다음에 Z 또 빨간 넥박스 보면 Z0에 구문이 쭉 보여요. 이 구문이 쭉 보인다는 거는 상위 이발 쪽에 보면 베이스 64 디코딩이라는 게 있죠. 아마 베이스 64로 인코딩 되어 있는 게 들어가 있고 디코딩을 0, 0을 하라는 그 구문이 상단 CMP에 있는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디코딩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돼요. 디스플레이 에러, 셋 타임 리미트, 에코랑 에코 끝나는 점, 헬스크까지 하고요. 해당 디렉토리 네임 같은 것도 쭉 볼 수 있고 이런 전반에 이게 보면 서버 사이드 스크립트 랭귀지로 작성된 거거든요. 이런 것들이 그 CMD 인자에 들어가서 동작한다는 거죠. 그래서 서버 쪽에는 많은 코드가 필요 없고 공격자는 공격할 때마다 구문을 주입하는 거고 이건 하나의 카이다오라는 툴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네, 이런 게 원라인 웹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원라인 웹쉘 잡을 때는 실행하는 함수들이 특정 몇 개들이 있거든요. 이발이라든가 그런 것, exec 또는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잡을 수도 있고요. 베이스 64로 인코딩한 패킷들이 많으니까 요 구문을 잡고 또는 특정 시그니처가 있으면 이렇게 잡아서 패킷을 보시면 쉽게 분석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리스폰스도 마찬가지고 응답된 것도 인코딩 되어 있다면 디코딩에서 어떤 정보가 노출되어 있는지 분석할 수 있겠죠. 그리고 패킷 7번에 보시면 404 페이크 웹쉘이라고 하는데요. 패킷을 패킷에 있는 페이지를 이제 추출하시면 이런 화면을 보실 수가 있었을 거예요. 분석하시는 과정에서. 그러면 404 나파운드라는 거는 많이 보시다시피 아파치에서 기본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페이지에 대해서 보여주는 그 디폴트 구문 페이지예요. 근데 이게 웹쉘입니다. 그래서 이제 페이크 웹쉘이라고도 하는데 이거를 해커가 HTML로 작성한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요 밑에 요 아래 보면은 무슨 네모칸이 HTML로 이제 CSS로 화이트 그 박스를 처리를 했어요. 거기다가 보면 드래그를 하면은 조그만 네모가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런 식으로 네모가 보이는데 드래그를 하면 이렇게 딱 보여요. 거기다 이제 패스워드를 넣으면 웹쉘 화면이 보이는 페이크 화면이에요. 이건 거 왜 넣냐면 담당자가 또는 어떤 분석가가 봤을 때 나 파운드구나 영향이 없구나라고 넘어갈 수 있겠거니라고 생각했나 봐요. 그래서 페이크 웹쉘이라고도 하고요. 좀 특이합니다. 웹쉘 형태가 좀 재밌기도 하고요. 그래서 안에 코드를 보면은 그 404 페이크 웹쉘 소스 코드가 이래요.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입력하고요. 이것도 베이스 64 디코딩 하는 게 있는 거 봐서는 정보를 인코딩해서 보낸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 보면 패스워드가 테스트라고 써 있어요. 소스 코드에 보면. 그래서 이제 테스트라고 입력하고 들어가겠죠, 해커는. 이런 화면입니다. 분석할 때 보시면 인풋 해서 들어가는 건데 웹쉘 파일에 접근하는 패킷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404 페이크 웹쉘 업로드됐고 여기 접근하고 여기가 우리가 아까 본 그 하얀색 화면 404 나파운드 페이지 화면인데 여기 인풋이라는 여기 메소드가 있죠. 여기 보면 마르진 백그라운드 컬러 FF로 되어 있고 봐서는 그냥 하얀색 화이트 박스로 처리가 되어 있어서 이 인풋에다가 패스워드 테스트라고 누르면 제 웹쉘 화면이 보일 수 있는 그런 구조예요. 테스트 입력하면 이제 웹쉘이 보이고 로그인 그 테스트라고 입력해서 로그인하면 그 404 페이지가 아니라 이런 화면이 보이게 돼요. 그러면 이제부터 우리는 그 웹쉘을 가지고 쉘 또는 기타 여러 가지를 수행할 수가 있겠죠. 마치 제 서버에요. 그 다음부터 주고받은 페이지들은 액세스 로그나 패킷 내에서도 확인할 수가 있고 Q3은 이미지 웹쉘이었습니다. 이미지 웹쉘은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확장자를 우회하는 경우도 있고 이제 이미지 내에 웹쉘을 삽입해서 공격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미지 웹쉘은 소스코드 내 삽입한 웹쉘을 의미하고 확장자는 PNG, JPG, GIF 등이 있고 외형적인 이미지
파일이기 때문에 웹쉘 판단하기가 어렵다. 그다음 웹쉘은 주로 업로드 필터링 후에 업로드된 이후에 웹쉘을 인피하기 위해 사용되고 PNG 경우에 다음 헤더와 그다음에 청크들로 이루어져 있는데 헤더 같은 경우는 895042 뭐 이런 식으로 시작이 돼요. 이게 PNG 헤더 시그니처예요. 그리고 그다음 청크 이제 그 PNG 파일 그 헤더 그리고 파일 구조들을 이제 공부를 하시다 보면 이런 것들이 뭔지 알 수 있는데 IDAT 청크는 이미지 데이터 정보 쪽인데 여기다 주입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청크 부분에 하는데 많은 청크 그룹 중에서도 여기가 삽입하기 가장 적당하다라고 합니다. 보시면 PNG 헤더, IHDR, X3 뭐 청크 기타 정보들이 있어요. 여기다 이제 스크립트를 주입한 건데 여기에 주입하는 게 가장 적당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PNG 데이터 담을 수 있는 부분이 코드를 삽입할 수 있는 쪽이고 데이터 손상되어도 이미지가 정상적으로 로드된다고 합니다. 요게 그 원본 이미지 파일이고요. 여기다가 웹쉘을 주입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주입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꺽쇠 넣고 PHP, 이발, 포스트, CMD로 받는다. 이렇게 헥사 에디터로 이렇게 주입할 수가 있고요. 여기 보면 IDATX 다음에 바로 주입한 게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입니다. 이렇게 업로드가 된 다음에 보시면 이 컨텐츠 타입의 멀티파트 폼 데이터는 어떤 포스트 값으로 어떤 특정 게시판 같은 데 파일 업로드할 때 쓰이는 그 지시자고요. 이미지 형식으로 정의가 되어 있고 파일 네임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패킷을 업로드하는 과정에 대한 패킷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업로드가 돼서 PNG 내용을 보면은 PNG 화면을 봤을 때 패킷에서는 이렇게 보여요. 이제 아스키 코드라서 점점점 되어 있는데 IHDR 아까 말씀드렸던 그 PNG 헤더 시그니처가 나오고 중간에 IDAT 청크 쪽에 넣은 한 줄 웹쉘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업로드 됐는지 확인하려면 당연히 이 PNG 안에 이 구문이 있는지 확인하면 되고요. 205K로도 유출해서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그림에서 205K 하고 확인하고 포스트로 해커가 업로드된 다음에 이 CMD 쪽에 CMD라는 그 인수에다가 아까 원라인 웹쉘 카이다우 툴처럼 명령어를 이어서 삽입해가지고 공격하는 구문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미지 파일의 악성분 삽입해서 서버 형태의 확장자로 파일 구조가 어쨌든 웹 환경에서 코드가 동작하려면 이 이미지 웹쉘 PNG는 불가능하고 이미지 웹쉘.php로 저장을 해야 돼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시냐면은 그러니까 파일 네임에 보시면 여기 이미지가 PNG가 아니라 .php라고 이름을 저장해서 업로드를 한 거예요. 사실 이 확장자만 필터링 했으면 업로드가 안 됐겠죠. 네. 이미지 확장자 스크립트가 실행이 매핑되어 있는 경우 또는 include 인젝션 취약점이 존재하는 경우 아파치에서 다중 확장자 취약점이 존재하는 경우 여러 가지 경우에 대해서 서버 확장자를 가지지 않아도 되는 웹쉘들을 구분할 수가 있고요. 웹쉘 같은 경우는 되게 리스크가 큽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념적으로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서버 어떤 부분의 취약점을 우리가 그 강화를 해야 웹쉘이 안 올라간다거나 올라가도 패킷 분석을 통해서 대응할 수 있다거나 이런 개념들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바로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SQL 인젝션 쪽인데 SQL 인젝션이 좀 어떻게 보면 내용이 좀 무거울 수 있어요. 패킷 분석하기도 난해하고 SQL 인젝션은 좀 여러 내용도 있지만 스스로 좀 공부를 해서 이해하는 부분도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본 강의에서 이제 패킷 포렌식에 중점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SQL 인젝션에서 전부 다 오늘 다 강의를 해드리긴 좀 어려울 것 같으니까
한번 찾아보시고 공부하시다 어려운 게 있으면 한번 물어봐 주세요. 대충 뭐 DBMS 종류를 판단하는 거, 또는 주석, 또는 거기에 대한 핑거프린트 하는 방법, 그런 건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어요. DB, MySQL, 오라클, 그리고 MS SQL 여러 가지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뭐 핑거프린팅이 되고 알맞는 SQL 인젝션을 들어가고 그런 것들 방법도 있고요. 주석 같은 걸로 유출을 한다던가 뭐 그리고 SQL 인젝션을 할 때는 필터링에 대해서가 어떻게 우회하냐에 따라서 공격의 성공 여부가 갈려요. 그래서 그 보통 일반적으로는 php.init에서 많이 이제 필터링을 한다거나 아니면 소스 코드 내에 입력받는 파라미터에 대해서 필터링 한다거나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 또는 SQL 인젝션을 막는 IPS나 웹방화벽 여러 가지 수단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가장 중요한 건 시큐어 코딩이 가장 중요하죠. 여기 SQL 인젝션을 전부 이해하려면 이 SQL 쿼리를 이해하는 게 중요해요. 뭐 셀렉트문이 뭔지, 뭐 인서트, 업데이트, 드롭 이런 것도 델리트 뭐 이런 것도 이해를 하셔야 되고 뭐 콘캣이라는 뭐 문자 연결 함수 이런 것도 알아야 되고 타임 베이스에 들어가게 되면은 그 타입에 대한 연결하는 그 벤치마크 함수 같은 것도 있는데 그런 것도 다 일일이 말씀드리기가 내용이 너무 기니까 한번 요 내용을 보시고 부족한 거 한번 찾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룹과의 해빙 이런 절에 대해서도 아마 이해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SQL 인젝션으로 시스템 명령어까지 하달할 수가 있는데 이제 스크립트 디클레이로 이제 프로시저 같은 거를 삽입할 수도 있고요. 현재는 많이 안 쓰긴 하지만 아직도 올드한 시스템에서 XP 언더바 CND 쉘 같은 걸로 이렇게 인젝션 안에 이 구문을 놓고 핑을 바로 때린다든가 시스템 명령어를 하달할 수가 있어요. 되게 위험한 취약점인데 많이 사용하는 데가 있어요. 그런 거에 대해서는 좀 더 상위 보안 장비에서 철저한 보안이 더 필요할 것 같고요. 4번 에러베이스 SQL 인젝션 같은 경우는 에러베이스라는 거는 특정 구문 예를 들어 HTTP 테스트 보드 뷰 PHP에 num이라는 파라미터에 45라는 값을 입력하면 45번째 게시물을 가져와라 라는 그 요청입니다. 근데 이 요청에 예를 들어 뭐 싱글 코테이션 넣는다던가 아니면 싱글 코테이션 넣었을 때 에러를 보고 유출을 한다던가 여기 셀렉트 뭐 유니온 같은 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셀렉트로 주입해가지고 일단은 스키마를 얻어내야 되고요. 스키마를 얻어냈으면은 그 대충 구조가 나오거든요. DBMS에 대한 구조. 그러면 DB를 일단 가져와야 되고요. DB 이거 왜 이러냐? DB 테이블 값 되고요. 컬럼 가져와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밸류 값도 가져와야 되죠. 이런 식으로 이제 DBMS 구조를 스키마를 보고 이해를 하고 이게 몇 글자 또는 어떤 DB 몇 개가 있구나 이런 거를 차근차근 들어가는 거예요. DB, 그다음 테이블, 컬럼, 그다음에 뭐 카운트를 재고 싶은 카운트를 잴 수도 있고요. 그거를 이제 어떻게 찾아 나가는 거에 대해 방법론적인 걸로 에러 베이스라는 거는 서버가 리턴하는 에러를 보고 들어간다는 거죠. 그 다음 요청에 대해서 에러 베이스 인젝션 분석 같은 경우는 이건 시나리오입니다. 주원 140을 하는 계정 유출되는 게 의심되는데 실제 유출되는지 패킷을 보고 한번 유출해 보자 이런 내용입니다. 일단은 이런 거 같은 경우는 한번 볼게요. 보시죠. 아직 시간이 그렇게 많이 안 됐으니까 4번 패킷 눌러서 스태틱스에서 HTTP 쪽에 들어가면 로드 디스트리뷰션이라고 있거든요. 그러면 어떤 HTTP 요청이 가장 많은지 볼 수가 있습니다. 카운트 값으로 볼 수가 있고요.
이게 가장 많았네요. 샵.ws1405 이쪽으로 얘가 가장 많이 요청을 했어요. 거기에 대한 IP는 221 150 246 62 이거라고 바로 확인할 수가 있죠. 여기에 대해서 이제 IP 어드레스 걸고 HTTP 요청 풀 URI를 뽑아 보면은 아래 그림처럼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디스플레이 필터를 걸면 이런 구문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화면 잘 보이시죠? 얘가 이걸 가장 많이 요청했구나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보시면은 현재 URL 인코딩 되어 있긴 한데 넘 쪽에 얘가 뭘 계속 주입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뭐 end 함수 주고 C라고 아마 싱글 코테이션 넣고 end를 넣었을 텐데 계속 이런 공격을 많이 주입한 거를 로드 디스트리뷰션만 봐도 가장 많이 요청한 패킷을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에러베이스라든가 블라인드 SQL 인젝션 같은 경우는 공격이 굉장히 많이 발생해요. 요청이 하나의 IP에 대해서 그리고 되게 시퀀셜하게 증가를 하게 돼요. 왜냐면 유추에서 계속 그 감가산을 해가면서 요청을 받아내야 되거든요. 굉장히 요청이 많기 때문에 우리는 이 구문을 통해서 어떤 정보가 유출되었는지 분석을 해야 되는 입장이거든요. 분석가 입장에서는 어떻게 분석을 할 것인가, 이거 하나하나 다 열어볼 것인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일단 하나 샘플로 열어보면은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get으로 num 뭐뭐 이렇게 요청했죠. 간단하게 한번 디코딩 해볼까요? 뭐라고 요청했는지. Q4의 몇 번째 패킷이냐. 소스 포트가 49645. 49645. 네, 이런 구문이었네요. 이 부분만 이제 디코딩 하면 되니까. 지금 화면 잘 보이시죠? 이쪽. 보이시나요? 이 화면? 아, 네네. 이 구문을 이제 디코딩 하려고 이제 쉘에서 띄운 거예요. 디코딩 하면 이런 구문이 나오네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뭐 1값 주고 end 이어서 뭐 select 이쪽에 count, concat, select 다시 중간값, 뭐 if 풀 값도 넣고 information schema, table 여러 가지 구문이 합쳐진 쿼리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서버에 리턴되는 거는 서버에서 어떤 값을 줬는지 보면은 49645에서 소스 포트를 요청했으면 응답도 목적지가 49645가 되겠죠. 서버가 준 거는. 이렇게 duplicate entry라고 해서 이런 이상한 값이 유출이 됐어요. 이게 지금 당장은 뭔지 모르겠지만 특이한 게 에러베이스라고는 하는데 205K라고 떨어져요. 여기도 보면은 205K라고 떨어지죠. 이렇게 205K라고 꼭 404가 아니라 205K라고 하면서 페이지에 이렇게 뜰 수도 있어요. 에러 부분이. 정상적으로 이제 그 요청으로 따였으면 이 SQL 인젝션 안 먹었으면 넘버하고 뒤에 end를 무시했으면 1번 게시물을 불러왔겠죠. 근데 이렇게 떴다는 거는 서버에서 특정 그 DB에 대한 에러 값을 현실시켰다는 거니까 툴에서는 그 반응을 보고 공격을 이어나가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MySQL에서 흔히 발생하는 SQL 문법 에러가 발생해서 서버 버전 매뉴얼을 확인하고 문법을 사용하라는 에러가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룹 키라는 키워드를 우리는 이런 게 노출이 되는구나 라고 유출할 수가 있고요. 그룹 키, 키워드 유출된 데이터가 에러 메시지 출력된다는 특징을 이용해서 필터를 적용해보면 필터식은 SP contain 그룹 키 HTTP 프로토콜 내에서 그룹 키를 포함한 패킷을 전부 다 출력하라는
디스플레이 필터식입니다. 그러면 205K만 쭉 출력된 거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전부예요. 그렇게 많진 않죠? 100개 미만일 것 같은데 300개 300개 205K 패킷 내에서 응답을 준 패킷 내에서 이 그룹키라는 키워드가 들어가 있다는 말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바로 뭐가 노출되는지 하나하나 열어봐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GUI보다는 CLI 쪽을 확인해 보자 라는 의미에서 여러 가지 도구가 있을 수 있어요. 아까 제가 쓴 TCP 플로어라는 도구를 쓸 수도 있고 앵그랩 같은 도구를 쓸 수가 있어요. 앵그랩 같은 경우는 뭐 여러 가지 옵션이 있는데 그 옵션은 써뒀지만 한번 찾아보시면 될 것 같고 I 옵션을 줘서 큐퍼 패킷을 보고 옵션 W I I 네. 그룹만 해도 뭐 그룹만 하면 안 되겠구나. 포키 그룹 언더바 키 언더바 키. 네, 그러면 이렇게 리턴되는 그 데이터 포스트 값에서 그룹 키만 출력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좀 되게 재밌는 게 지금 보이세요? 여기서 딱 바뀐 게 여기까지는 다 똑같죠. 다시 한번 드릴게요. 네, 여기 보시면 여기까지 다 똑같죠? 여기까지 똑같고 맞나? 맞는 것 같아요. 네, 여기까지 똑같고 그 다음에 뒤에 붙는 것도 있어요. 뒤에 붙는 것도 이 QXG1 4키 그룹 키라는 값이 똑같이 출력된다는 말이에요. 패킷을 보시면 이해가 가실 것 같은데 이 뒤에 붙는 값도 다 똑같다는 거죠. 찾아보시면 똑같죠? 여기가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앞에 값과 뒤에 값을 제거를 해보려고 그래요. 제거를 하는 것도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어요. 이 교환에는 이 교환 같은 경우는 시드로 아마 가이드를 했을 거예요. 시드로 가이드를 할 수도 있지만 저 같은 경우는 TR 같은 걸로 가이드를 변경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TR 같은 경우도 트랜슬레이트인데 이 구문을 그냥 이걸로 바꾼다. 해도 되고 이렇게 하면 안 되나? 여기선 VI로 말씀드렸구나. 좀 더 쉽게 가보겠습니다. 좀 더 쉽게 가볼게요. 요거를 이제 txt로 저장을 하고 이제 구문 중에서 이것만 빼자. 네, 앞에 거 빠졌고요. -D라는 건 뒤에 구문을 빼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요 뒤에 여기까지만 빼면 되겠네요.
이렇게 하면은 뭐야? 죄송해요, 헤매서. 잠시만요. 일단은 지금 바로 보여드리기 가장 좋은 게 그냥 저걸 빼야 되는 거니까. 이게 제가 뭐 하는 거냐면 텍스트에서 저 구문을 빼는 거예요. 시스템 명령어로 하다가 잘 안 돼서. 앞에 빼고 뒤거 빼고. 네, 이렇게 하면 빠지네요. 그럼 이게 노출된 거거든요. 여기 보시면 111 노출되고 인포메이션 스키마, 뭐 BBS, 챗, DM샵 이건 데이터베이스 같아요. 인포메이션 스키마에서 이런 데이터베이스들이 노출이 됐고 이거는 테이블 같아요. 이건 테이블들이 나갔고 이 테이블 중에서 이런 그 테이블에 대한 그 정보 속성들이 나갔고 아까 뺀 게 맞네요. 그럼 여기 보면 계정, 이메일 주소, 어드민, 그리고 IP 주소, 그리고 요거는 아마 그 해시로 되어 있어서 패스워드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메일 주소, 뭐 주원, 1405라는 게 그 계정, 전화번호, 패스워드 이런 게 나간 거를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이거를 가지고 예를 들어 고객 같은 경우는 고객 그 서버에서 이런 정보가 나왔으면 이런 특정 구문을 필터링해서 패킷을 정렬하고 정렬된 정보에서 불필요한 그 앞에 붙은 키워드들만 제거를 하게 되면 이런 화면을 볼 수가 있고 이 해시 같은 경우 이제 패스워드 1, 2, 3, 4라는 게 해시 값으로 들어가 있었는데 이런 게 해시 킬러 같은 데서 해시 블루투스 어택 같은 경우 딕셔너리 어택 같은 걸로 패스워드가 어떤 걸로 선택되어 있었는지 그 세팅되어 있었는지 정보가 나갔는지 근데 고객 정보가 거의 다 나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SQL 인젝션으로 공격을 해서 이런 정보가 나갔다라고 보고서를 쓸 수도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요거 같은 경우는 그 공격 구문이 어떻게 되는지 좀 상세하게 적어 놓은 건데요. and, 뭐 select 들어간 거, concat, select with, if, 그다음에 from, 뭐 이렇게 쿼리 넣은 거, 이렇게 든 거. 어떤 의미인지 다 써놨어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SQL에 대해서 구문에 대한 좀 공부를 하시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어렵지 않은 내용입니다. 그런 게 됐고요. 이게 아마 마지막일 겁니다. 빨리 마무리를 해드릴게요. Q6 패킷 같은 경우는 블라인드 SQL 인젝션이라고 하는데요. 블라인드 SQL 인젝션은 에러베이스 SQL 인젝션 공격과 다르게 웹서버의 보안 설정에 따라 페이지에서 데이터베이스까지 공격자에게 보이지 않을 때 주로 사용됩니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다는 건 아까처럼 에러 구문이 리턴되는 게 아니라요. 참과 거짓 그 두 개로만 리턴되는 거를 보고 SQL 인젝션을 이어나가는 공격이에요. 예를 들어 테이블명 첫 글자가 A가 맞나요? 라고 했을 때 쿼리하고 참일 때 응답과 거짓일 때 응답이 만약에 다르다면 SQL 인젝션이 성공한 거고 그거를 지속적으로 요청해서 그럼 A 그 테이블명이 6글자가 맞나요? 했을 때 참의 응답이 오면 6글자구나. 그럼 6글자 중에서 첫 번째 테이블명 글자는 A인지 B인지 C인지 그런 거를 이제 유추해 나와서 계속 공격을 해서 참이 오는 정보만 모아가지고 데이터를 조합하는 거예요. 그런 걸 사람이 직접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스크립트를 직접 짜든가 아니면 SQL 인젝션 도구를 사용해서 주로 쓰게 됩니다. 그 방법에서도 그냥 단순히 참과 거짓으로 쿼리를 날릴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쿼리 방법에 있어서
타임 베이스 블라인드 SQL 인젝션이었는데요. 본 예제는 그 시간 지연으로 응답을 받고자 설정을 해서 응답이 만약에 참이라면 4초가 걸린다. 4초 있다가 참일 경우에 응답이 준다라고 이제 쿼리를 나가게 되면 참인 쿼리만 4초 있다 응답이 오겠죠. 그럼 그 레이턴시가 4초 이상인 HTTP 트랜잭션 리스폰스만 받아서 정렬해가지고 모아가지고 디코딩 같은 작업을 하게 되면 어떤 정보가 유출됐는지 확인할 수가 있는 그런 방식의 이제 패킷 분석을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뭐 함수 같은 경우도 DBMS와 다 달라요. 슬립 함수도 있을 수 있고 벤치마크 함수가 있을 수도 있고 시간 지연을 발생시킨 건데 예제는 이렇습니다. 뭐 유니언 셀렉트에서 마지막에 뭐 슬로우다운 같은 거 벤치마크 시간을 이만큼 준다 이렇게 설정할 수도 있고요. MS SQL 같은 경우는 wait for 같은 함수를 둘 수도 있고요. 뭐 예제는 되게 다양해요. OWASP 같은 사이트에 가서 참고를 하시면 좀 좋을 것 같고 오라클 같은 경우도 좀 다릅니다. 분석은 일단은 공격은 하비즈라는 SQL 인젝션 도구를 사용을 했고요. 패킷은 Q6를 분석을 하시면 되는데 마지막 패킷입니다. 이런 식으로 일단은 필터링을 걸었었어요. 처음에 포스트 또는 get으로 요청한 HTTP 풀 URL을 뽑은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쭉 보이시죠? sign-in update PHP 쭉 많은데 이 정도로 요청을 했고 포스트 바디에 이런 구문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간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 경로에 포스트 메서드로 여러 가지 요청이 들어가는데 플로우 TCP를 한번 해보면 이렇게 들어갔네요. 딱 봐도 SQL 인젝션이죠. 바디를 보시면 이렇게 if length 이걸 한번 디코딩을 한번 해볼게요. 보면은 유저 아이디 테스트 엔드하고 유저 패스워드 쪽에 숫자 1을 넣고 싱글 쿼테이션을 넣어서 붙였네요. and if length 데이터베이스가 6이면 벤치마크 시간을 이만큼 둬서 출력해라. 그리고 참은 x는 x다. 뭐 이런 식으로 구문을 넣었어요. 넣었고 응답은 이런 식으로 왔는데 만약에 이 응답에 대해서 공격이 성공했다면은 레이턴시 즉 요청하고 응답 시간이 여기서 설정한 시간만큼 느려져야겠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분석할 때 필요한 거는 레이턴시를 봐야 됩니다. 시간을 봐야 되는데 이 시간을 볼 수가 있어요. 와이샤크에서 어떻게 보냐면 칼큘레이터 컨버세이션 타임스탬프를 활성화하는 건데 간단합니다. 에디트 프리퍼런스에 들어가서 프로토콜 TCP T를 눌렀으면 됩니다. TCP에 들어간 다음에 Calculate Conversation Timestamp라고 있거든요. 여기 돼 있죠. 네, 이거를 눌러주시면 일단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컬럼에 추가를 해야 저희가 볼 수가 있잖아요. 타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는 타임 샘플에서 프레임 만약에 이 필드에서 방금처럼 이렇게 추가가 안 되면은 직접 추가를 하셔도 되는데 이게 보면은 어떻게 보면 그 TCP에 관련된 레이턴시가 될 수가 있어요. 그 TCP 요청과 응답에 걸린 총 시간을 계산해 주는 값이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그냥 딱 시간만 나오죠. 걸린 시간이 나온 게 아니고 여기 나오네요. HTTP 타임이라고. 이게 제가 커스텀으로 만든 것 같거든요. 잠시 봐볼게요.
여기 보시면 컬럼에서 http 타임, 네, 커스텀으로 만든 게 맞네요. TCP 타임 언더바 델타라고 입력하면은 TCP 레이턴시를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넣으면 돼요. 제 이름을 그냥 http.time이라고 한 거예요. 커스텀으로 타입을 세팅하고 필드에다가 이걸 입력하시고 확인하면 이렇게 나타나요. 이게 의미가 뭐냐면 잠깐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신액, 에크, 3핸드 쉐이킹 맺을 때 여기서 열로 가는데 RT라고 하죠. 레이턴시는 0.005초가 걸렸고 여기서 여기 넘어가는데 0.00004 여기서 여기 넘어가는데 뭐 몇 초 이런 건데 중요한 건 여기에요. 이제 포스트 요청하고 나서 205개까지 받는 시간이 얼마나 걸렸냐 하면 2초가 걸렸어요.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린 거거든요. 여기 보시면 HTTP 리스폰스 코드 200만 쪽 봤을 때 모든 패킷이 타임은 어떤가 봤을 때 4초 걸린 것도 있고요. 2초 걸린 것도 있어요. 대부분 1.9, 2초. 나머지는 0.000초죠. 이런 거는 아마 공격 구문이 성공을 못했을 거예요. 또는 참이 아니거나 또는 공격이 아니거나 2초 이상 걸렸다는 건 TCP 통신에서 굉장히 오래 걸린 거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오래 걸린 건지 아닌 건지 확인하는 거는 씬과 씬에게 시간을 보시면 대충 해당 그 네트워크 대역의 통신 속도를 가늠할 수가 있어요. 씬과 씬에게 이제 레이턴시가 0. 몇몇몇이다. 근데 속도는 보니까 여기 보시면 다 0.000 마이크로초까지 가는 경우도 있고요. 근데 여기서 2초가 걸렸다. 그럼 굉장한 지연이 발생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저 2초 때 1초 이상 걸린 패킷을 잡아보면은 리스폰스 코드에서 어떤 정보가 유출됐는지 볼 수가 있는 게 아니죠. 다 참이니까. 그러니까 보려면 지연된 2초를 발생시킨 공격 패킷을 봐야겠죠. 좀 이해가 안 가실 수도 있는데 보시면 이 2초가 걸린 패킷들을 구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정렬을 하면 2초 이상 걸린 205K, 즉 HTML 페이지는 구할 수가 있으나 이게 2초 이상 정도를 걸리게 한 포스트 요청, 바디 값들이 필요하죠. 여기 안에 공격이 있고 이게 성공했으니까 얘를 줬으니까 얘네들을 추려야죠. 얘네들 추리는 방법을 이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이 공격 구문들이 다 성공했으니까 2초 이상이 걸렸겠죠. 단순히 컨텐츠에서는 레이턴시가 안 보여요. 그래서 이 와이샤크 같은 기능을 활용해서 TCP 레이턴시를 구하고 그 레이턴시 구한 HTML을 요청한 공격자의 포스트 바디들을 모아서 파싱을 해야 됩니다. 네, 2초 이상 걸렸을 때 패킷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 필터는 TCP 타임 델타 1 이상 걸린 것들을 포스트 그러면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1초 이상 걸린 거 또는 HTTP 메소드 포스트로 하게 되면 공격과 응답을 같이 뽑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필터식이고요. 이 필터식인 거를 이 요청한 리스트만을 추출하기 위해서 우리는 세션, TCP 스트림이라는 걸 활용할 겁니다. 여기 보시면 패킷 넘버도 있고 TCP 스트림이 있어요. 0, 1, 2, 3, 4, 6, 7, 8, 9, 10 이게 TCP 하나의 트랜잭션 단위를 TCP 스트림이라고 하는데요. 얘네들 숫자만 가지고 있으면 공격 요청한 그 패킷들을 모을 수가 있어요. 입력하게 되면 TCP 스트림이라고 활성화를 컬럼에 시키면 요 스트림 값을 보실 수가 있고요. 이 필터링 입력을 하게 되면 2초 이상 걸린 듯 패킷이 보이죠? 이 스트림 14번 안에는 요청과 응답이 같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당장 와이샤크에서 구할 수 있는 거 1초 이상이 걸린 200 오케이를 구하면 14번, 17번, 18번 이거 쭉 나오죠. 이 번호에 대한 응답이 아닌 요청을 구하면 됩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제 T샤크에서 이런 거를 해볼 수가 있는데요. T샤크에서 이제 Q6 패킷에 대해서 읽고 그다음 TCP calculate timestamp를 활성화시키고요. 그리고 이제 그 출력 옵션에서 리스폰스 코드 200 이제 이 Y라는 건 디스플레이 필터식을 T샤크에서 지시할 말이고요. 리스폰스 코드 200 타임스탬프 델타 1 요거 똑같죠? 그 다음에 필드에다가 스트림 뭐 헤더 추가해서 이 스트림으로 쭉 뽑으면 이게 뭐냐면 이 필드에 TCP 스트림 요 값만 T샤크에서 출력하겠다는 거예요. 이 디스플레이 필터를 해서. 그럼 이 숫자들이 쭉 뽑힐 거예요. 그럼 TCP stream.txt라고 저장할 수가 있겠죠. 그럼 이렇게 나올 거예요, 아마. TCP stream 톡톡톡. 네, 요거를 한번 했으니까 한번 보여드릴게요. 캡처리는 네. 지금 제가 뭐 치다가 구분이 빠진 것 같은데 이렇게 나온 거고 그 다음에 t필드의 TCP 스트림 이게 버전 차이가 있을 수 있겠는데 여기서 이 스트림 뽑는데 그 뒤에 옵션이 와이샤크 2.0 이상에서만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제 맥에 덜 있는 게 네, 최신 T샤크로 뽑으면 이렇게 뽑힐 수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 버전 차이 때문에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요걸 가지고 우리가 뽑을 수 있다는 것만 인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막힌 걸 지금 푸는 것보다는 시간이 많이 지나서 이렇게 뽑으면 아까 그 숫자들을 조합해서 이 패킷에 대해서 TCP 스트림 요 넘버에 대해서 리퀘스트 풀 URL을 뽑아서 헤더 붙여서 저장을 해라. 어택 로그 하면은 이렇게 저장이 될 수 있어요. 이 주석은 제가 직접 쓴 거고요. 이렇게 저장이 되는데 결국에 이 요청들이 다 성공했다는 거거든요. 성공했다는 건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거는 이 ASCII 코드 값이 공격 구문만 확인하면 됩니다. 여기 보시면 100, 109, 115, 104, 111, 112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 이퀄이라고 한 건 는 맞냐 했을 때 참이 리턴된 거잖아요. 나머지는 안 보는 이유가 크냐, 작냐 뭐 이런 것들이거든요. 크냐, 작냐는 다 빼고 같냐만 같냐라고 질문했을 때 이 공격 구문들은 다 참이라고 응답을 했으니까 같은 거에 대한 이퀄 구문만 쭉 출력을 하면 어떤 데이터가 나갔는지 시퀀셜하게 정렬을 한 다음에 이 ASCII 코드 100, 109, 115 이런 것값만 이제 그 ASCII 코드 값을 변환을 하게 되면은 이 DM샵이라는 데이터베이스가 노출이 됐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데이터베이스에서 여섯 번째 글자는 뭐냐? 라고 했을 때 마지막에 112가 P일 거예요. 그러면 P라고 응답을 하면 DM샵이라고 이렇게 저희가 정렬해서 데이터베이스가 DM샵이
노출됐다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좀 어려워 보이지만 이 1년의 과정을 스크립트로 만들어서 직접 쓰셔도 되고요. 이렇게 타임 베이스로 SQL 인젝션이 공격 당했을 때 어떤 정보가 노출되는지 분석하기가 좀 까다로울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 시간이 지연이 된 거는 벤치마크 또는 뭐 슬립 여러 가지 함수가 들어갔을 때 지연이 됐다면 정보가 우리가 셌을 수 있겠구나 그렇게 생각하시고 이 TCP 델타라는 필드를 추가해서 타임 소팅하고 거기서 스트림 값만 뽑아서 스트림 값을 요청한 호스트의 바디 값만 또 출력을 하고 바디 값 내에서 이퀄만 뽑으면 데이터가 어떤 게 노출되는지 확인할 수 있다고 말씀드린 게 본 강의 SQL 블라인드 SQL 인젝션 타임베이스 이 경우에 설명한 주 골자 내용이었습니다. 좀 장황했네요. 내용한 분석 자체가 좀 절차가 있어가지고 시간이 좀 걸렸는데 좀 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어떤 정보가 나가는지 영향력이 있었는지 분석하는 거는 굉장히 중요해요. 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공격이 들어왔습니다라기보다는 공격이 들어왔고 영향력이 어디서 터졌고 어떤 정보까지 유출되는지 빠르게 분석할 수 있게끔 본인만의 노하우를 세우고 이런 일련의 과정을 어떤 스크립트나 패킷 분석하는 도구를 만드시면 더욱더 바람직한 그런 분석가의 자세가 될 수 있겠죠. 제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궁금하신 사항은 물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강의는 대용량 패킷 분석이에요. 이거 내용은 저희가 100메가, 200메가 패킷을 분석해봤지만 10기가, 20기가, 100기가 이런 거에 대한 패킷은 분석을 해본 적이 없잖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좁혀나가고 어떻게 우리가 어떤 도구나 장비 없이 가시화를 시키고 분석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방법론적인 거, 스크립트도 조금씩 작성할 거고요. 분석 실습 과제물이라고 해서 제가 패킷을 링크를 한번 보내드릴게요. 이번처럼 선분석 하시고 과제 제출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힘든 강의를 오랫동안 들어주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질문사항 있으신가요?